안녕하세요. 누워서 잠을 청하려다가 도저히 잠이 오질 않아 이렇게 글을 적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28살이에요.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저는 예정대로라면 올해 꽃이 만개하는 그 예쁜 계절 4월의 신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결혼 준비가 멈췄죠. 제게 일어난 어떤 드라마 같기도 하고 비극적인 만남 하나로 말이죠. 그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3주 전이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로부터 꿈꿔왔던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오랜 기간 만나온 남자친구이기도 하였고, 저 또한 남자친구를 정말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하자는 요청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상견례까지 일사천리로 이어졌어요. 양가의 분위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예비 시댁에서도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예비 사위인 남자친구를 정말 마음에 쏙 들어 하셨어요. 양쪽 부모님들 모두가 천생연분이고 잘 만났다며 칭찬으로 일색이었죠. 제게는 2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유달리 저를 챙겨주는 동생이지만 오빠 같은 존재인데 제 동생마저도 남자친구를 형이라 부르며 잘 따르는 것을 보니 내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며 매일을 행복에 겨워했죠. 그러다 3주 전 남자친구의 가족 모임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비시댁에서는 특히 예비 시어머님이 저를 예뻐하셨어요. 제게 초대를 하면서 제이야, 부담스러우면 오지 않아도 괜찮아. 정말 괜찮단다. 난 그냥 예비 며느리라고 널 자랑하고 싶어서 초대한 건데 그런 건 너희가 식을 올리고 나서 천천히 할 수 있으니까 부담스러우면 다음에 같이 참석하도록 하자. 라고 하셨죠. 저는 예비 시어머님께 예쁨 받고 싶은 마음에 아니요 어머님, 저 그날 시간 널널해요. 예쁘게 차려입고 참석할게요. 라고 가족 모임에 참석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네 덕분에 내 어깨가 아주 그날 으쓱거릴 거야. 그날 보자 하셨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뛸 듯이 기뻐하셨다는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니까 저도 너무 기분 좋았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우애 좋은 이모님이 하나 있어요. 남자친구에게 이모가 되시는 분이시죠. 자매 사이가 엄청나게 돈독해 결혼 후에도 같은 아파트 바로 옆동에 함께 살 정도로 서로를 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님과 그 이모님은 거의 매일같이 서로의 집에 놀러도 가고 함께 차를 마시러 가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각자 가족끼리도 함께 모여서 술도 한잔하며 가족 간의 모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임에 초대를 받은 것이었죠. 사실 결혼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고 종종 현실성이 없었는데 그런 모임에도 초대받고 심지어 저를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들으니까 뭔가 가족으로서 인정을 받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당연히 예비 시어머니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저녁 모임을 위해서 그날 아침부터 때 빼고 광을 냈습니다. 며칠 전에 미리 백화점에서 쇼핑해놓은 단아하고 단정한 하늘색 원피스를 입었고 예비 시어머니와 이모님께 드릴 작은 선물도 하나 준비했죠. 미용실에 들러서 머리도 세팅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차를 타고 데리러 왔고 저와 남자친구는 늦지 않게 모임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준비했던 선물을 예비 시어머님께 건네며 어머님, 며칠 전 백화점에 갔는데 이거 자매끼리 하면 너무 예쁠 것 같고 어머니께 특히나 스카프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서 어머니 생각나서 하나 샀어요. 작지만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며 건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기분이 무척 좋아 보이셨고 우리 예비 며느리는 정말 센스가 좋네. 어쩜 누굴 닮아서 이렇게 보는 눈이 탁월하고 좋을까? 라고 하시며 이모님께 자랑했죠. 그때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선 안 될 사람이 보였어요. 저희 예비 시어머니께 어머 언니, 예비 며느리가 그리도 좋소? 아이고 부러워라. 어쩜 색깔이 이렇게 곱대. 내 것까지 준비한 것 봐. 아주 센스가 흘러넘치는구만. 우리 언니는 좋겠수다. 라며 다가오고 계신 남자친구의 이모님 옆자리에는 바로 저를 온갖 방법으로 학창시절에 미친 듯이 괴롭혔던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검정고시를 쳤고 대학에 입학했죠.
제가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를 때려치고 검정고시를 준비했던 이유는 학창시절이 너무나도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본인을 미치도록 싫어하거나 증오하는 것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거 정말 사람이 피가 바짝바짝 마릅니다. 저는 왕따를 심하게 당했어요. 제가 왕따 당한 이유조차 지금 가만 생각해보면 참 어이가 없죠. 저는 남녀공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주동자인 친구가 짝사랑하는 선배가 제게 관심이 있다고 표현한 뒤부터 제 고등학교 학창시절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주동자와 저는 같은 반이었어요. 정말 이건 신의 장난인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돈을 빼앗기는 일은 일상이었습니다. 행동이 조금이라도 느리거나 저로부터 뺏어가는 돈의 양이 성에 차지 않으면 심심치 않게 손이 제 얼굴로 올라왔죠. 생일에 엄마와 아빠가 저 입으라고 정말 비싼 패딩을 사주면 뭐하나요? 학교에 입고 가면 빼앗길 것이 뻔한데요.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며 교복을 정말 자주 샀습니다. 갑작스런 성장기가 찾아와서가 아니라 교복이 너무 빨리 해졌기 때문이죠. 맨날 첫날 맞고 다니고 땅에 끌리니 빨리 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께 왜 말하지 않았냐 하시는 분 계시겠죠? 처음엔 저도 선생님께 울면서 너무 힘들다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 다음날 아침 조회 시간에 저와 주동자인 친구를 교실 앞에 불러내시고는 이제 화해하고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화해의 악수를 시키셨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더 나빠질 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제 학창시절은 더더욱 나빠졌어요. 놀랍게도 말이죠. 주동자인 친구를 필두로 저를 향한 괴롭힘은 점차 노골적이고 수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같은 반 남자인 친구들이 그 괴롭힘을 말려준 적이 있었어요. 제이에게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적당히 좀 하라고 말이죠. 근데 그렇게 남자인 친구들이 말려주면 저는 온갖 조롱을 당했고 더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어느새 쟤를 꼬셨냐면서 얻어맞았죠. 막상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 당시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많았을 시기가 아니라 문자가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제 번호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었고 미친 듯이 문자가 왔었죠. 그중 아직도 선명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기억하는 문자가 하나 있었어요. 주동자인 친구가 보낸 거였죠. 점점 그 아이가 무서웠고 두려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잘 지낸다고 부모님과 동생에게 말해왔지만 저도 사실 제가 말을 해줄 때까지 가족들이 기다려준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죠. 의지를 잃었던 저는 결국 정말 그랬으면 안 되었지만 그렇게 가족의 가슴에 큰 대목을 쾅쾅 받게 되었죠. 다행스럽게도 그날 일찍 집으로 귀가한 남동생이 저를 발견하자마자 119에 신고를 했고 빠른 응급처치로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미리 써놓았던 유서가 발견되었고 하마터면 딸을 잃을 뻔하셨던 저희 부모님은 거세게 항의를 했고 주동자였던 아이는 강제 전학을 가게 되었죠. 그리고 괴롭힘에 가담한 아이들 모두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각오했을 만큼 벼랑 끝에 몰려 있었던 저는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했고 자퇴를 했어요.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게 남아서 매일 악몽을 꾸기 일쑤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남동생은 제게 오빠 같은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독서실을 가게 되면 항상 저를 데리러 와주고 고민 있으면 자기한테만 살짝 말하라며 굉장히 의젓하게 굴었죠. 저는 가족들에게 깨지기 쉬운 유리구슬 같은 존재가 되었고 그런 따뜻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보살핌 덕에 이제는 많이 극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저보다 2살이 많았던 선배였죠. 참 다정다감한 사람이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서 끌렸습니다. 자연스레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고 사귄 지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 울면서 고백했던 제 과거 이야기에 눈물을 흘려줬어요. 저를 꼭 안으며 얼마나 힘들었겠냐, 버텨줘서 고맙다, 그러며 우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저 또한 아이처럼 목 놓아 울어버렸죠. 저는 그런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남자라면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종종 악몽을 꿔서 울면서 일어나면 남자친구는 어느 시간이든 저를 꼭 껴안고 등을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지금은 10년 정도 된 이야기지만 아직까지도 간혹 저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전히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괴롭습니다. 남자친구는 종종 이모님네 가족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엄청 친한 사촌 여동생이 하나 있다고요. 저와 같은 나이라서 둘이 친해지면 좋겠다고 본인이 생각하기엔 사촌이 아니라 진짜 내 친동생 같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와서 특별하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항상 와, 오빠 너무 궁금해. 그럼 우리 결혼 준비할 때 한번 만나는 자리 만들자. 나도 얼른 친해지고 싶네. 라고 말했었죠.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땐 그냥 마냥 천진한 사람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간혹 동생이 철없이 굴던 시절이 있었다며 그때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줄 알았다고, 분위기가 살벌했다고, 그런 말들도 그냥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나 보네 하고 넘겼었어요. 그런데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가족 모임 자리에 계신 남자친구의 이모님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바로 남자친구의 사촌 여동생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제 학창 시절을 나락으로 떨어뜨려준, 10년이 넘어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살게 해준, 우리 가족 가슴에 대못을 받게 만든 주동자 아이였습니다. 바로 알아봤어요. 어떻게 그 얼굴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별로 변하지도 않았더군요. 그 아이도 저를 바로 알아본 듯 했습니다. 허공에서 눈이 수초 동안 마주쳤죠. 순간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삐 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눈이 마주치고 나서 고개를 바로 돌렸어요. 괜찮다고 생각하며 이제껏 지내왔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어느새 저는 그 고등학교 시절의 나로 돌아가 있었고 온몸이 굳어버렸죠. 한 발자국 떼는 것도 힘겨웠어요. 아무런 대꾸도 대답도 하지 못하고 몸을 돌려 그 자리에서 빠르게 도망치는 일 말고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없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와 이모님을 비롯해 모두가 놀랐고 당연히 남자친구는 제 뒤를 따라 나왔죠. 한참을 뛰어 도망을 치고 멈춰서 숨을 천천히 골랐습니다. 남자친구는 갑자기 도망친 제게 화도 내지 않고 달랬어요. 제이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갑자기 뛰쳐나가면 어떡해. 나 놀랬어. 저는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자친구는 당황하며 제이야, 왜 울어? 나 지금 너 탓하는 거 아니야. 진짜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몸이 안 좋아? 응? 울지 마. 제이야,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응? 하며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달래기 바빴죠. 저는 한참을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겨우겨우 말했어요. 오빠, 저번에 내가 해준 이야기 기억나? 나 검정고시 친 이유. 나 고등학교 시절에 너무 힘들었다고 해준 이야기 있잖아. 그거 기억나? 남자친구는 응. 근데 갑자기 그 이야기가 왜? 저는 그때 내가 주동자였던 애 오빠한테 말 안 해줬지? 남자친구는 응, 그렇지. 근데 정말 갑자기 왜 그래? 저는 걔야 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뭐가? 라고 되물었고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소리쳤죠. 걔라고. 오늘 가족 모임 오빠 이모님 옆자리에 앉아있던 걔. 오빠가 아끼는 친동생 같다던 사촌 여동생. 걔가 그 주동자라고. 남자친구의 눈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저희 둘은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찾아왔고 저는 오빠 미안해. 나 먼저 갈게. 그리고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앞으로 오빠 얼굴 보기도 힘들 것 같아. 정말 미안. 나 먼저 가볼게. 하고 저는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오늘 남자친구 가족 모임에 가겠다고 아침부터 한껏 꾸미고 나왔는데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집으로 차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다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집 앞으로 나오라고 말이죠. 동생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긴장이 풀렸습니다. 안심이 되더라고요. 듬직한 모습을 보니까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휘청거리자 동생은 화들짝 놀라서
제게 뛰어와서 저를 부축했어요. 저는 동생에게 술을 먹자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가족들한테 말하기 전에 너한테 먼저 말하는 것이라며 용기가 안 나니 술 한 잔만 먹으며 얘기를 하자고 했죠. 동생도 심상치 않은 이야기란 걸 눈치챈 것인지 알겠다고 말을 하며 저희는 집 근처 이자카야로 갔습니다. 저는 그날 제게 일어났었던 일련의 이야기들을 버벅거리며 하나씩 천천히 얘기해 나갔고 이야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동생의 표정은 점차 어두워져만 갔어요. 저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로 엉엉 울었고 동생은 그저 제 옆에 앉아서 아무런 말 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죠. 동생은 누나, 이거 진짜 숨겨서 될 문제 아닌 건 알고 있지? 이거 말야 누나 평생이 달린 문제야. 엄마랑 아빠한테 말하자. 누나가 말하기 힘들면 내가 옆에서 같이 말해줄게. 나 믿지? 만약에 그쪽에서 찾아와도 내가 책임지고 모두 막아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만 좀 울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같이 말하자. 응? 이라며 저를 달랬어요. 그 길로 곧장 집으로 돌아갔고 버벅거리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저를 대신해 동생은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알렸고 부모님도 충격에 빠지셨죠. 그렇게 그날 저희 결혼은 파토가 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예비 시댁이 되었을지도 모를 남자친구의 집에 연락을 드려서 간추려서 상황을 전달했고 절대 저를 그 집안에 시집을 보낼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비추셨죠. 남자친구의 집에서는 아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아야 할 것 같으니 잠시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번 주에 연락이 오셨어요. 제게 결혼을 강요하진 않겠지만 만일 하게 된다면 책임지고 엮이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며 제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너무 괴롭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던 날 이후로 남자친구는 매일매일 저희 집으로 찾아와요. 자기 전에 장문의 문자도 매일 보내고요. 엊그제는 찾아와서 배를 누르더라고요. 보통 집 앞에서 저보고 나와달라 기다리기만 했던 사람인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저희 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지금 하시는 걱정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제게 기회를 주실 수 없으신가요? 저 제이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제이가 저희 본가 근처로 올 일도 없게 할게요. 시댁과 연관되지 않게끔 제가 중간 역할 잘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사실을 아시고 제이 결정을 가장 많이 존중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더 이상 제이가 그 아이와 엮이지 않게 노력할게요. 아니,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엮이지 않게 할게요. 맹세하겠습니다. 제가 연을 끊을게요. 그러니 미뤄도 좋으니 파혼만은 하지 말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라며 울면서 애걸하였습니다. 그러고 제게도 제이야, 제발, 진짜 제발, 미뤄도 좋으니 제발 헤어지자고 하지 마. 어? 제발, 내가 연을 끊고 안 보고 살면 안 될까? 너한테 상기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안 할게. 제발, 응? 하며 우는데 정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일단 부모님이 살살 달래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조금 전에도 남자친구는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며 장문에 연락이 왔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남자친구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언제까지 그 아이의 그림자에 가려져 행복을 포기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제가 정말 결혼을 하게 되면 괴롭고 힘든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사람 없이 산다는 상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첫사랑이자 첫 남자고 결혼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니까요. 제가 그리는 미래 한켠에 당연하게 자리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에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쁜 딸 하나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 38살 여자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절대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왜 진작에 하지 않았나 싶네요. 제가 이혼을 하면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아주 시원하게 복수를 했거든요. 오늘은 제가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20대 후반에 만났어요.
그때 남편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저는 일반 직장인이었죠. 저는 제 월급으로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였고, 또래에 비해 모아둔 돈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사업을 하면 망하는 게 대부분이라 빚만 잔뜩 있었고, 시댁분들도 다 하나같이 남편의 사업을 말렸죠. 그치만 저는 그 사람이 언젠가는 꼭 성공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항상 옆에서 응원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연이은 사업 실패에 정말 돈이 부족했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모아왔던 적금들까지 깨면서 사업 자금을 빌려주었어요. 남편은 당연히 고맙다고 했고, 저는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았죠. 제가 돈을 어느 정도 많이 빌려주고 옆에서 힘이 돼주니 남편의 부모님은 저에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사업복은 없어도 며느리복은 있나 보네. 고마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할 마음이 없었는데 여자친구인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시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아무튼 남편은 제가 빌려준 돈으로 사업 준비를 했고, 그 사업은 이때까지 했던 것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번창했어요. 남편은 날이 갈수록 벌이가 커졌고, 남편의 부모님들은 그제서야 태도가 바뀌시면서 역시 우리 아들이야. 성공할 줄 알았다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 저를 예전과는 다르게 대했어요. 에이, 그래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할 건 아니지? 라고 하시며 저보다 더 돈을 잘 버는 며느리를 원하시는 것 같았죠. 기분이 나쁘긴 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저에게 우리 부모님이 조금 속물이라 그래. 이해해 줄 수 있지? 너 아니면 누구랑 결혼하겠어. 나 힘들 때 옆에 있어준 게 누군데. 내가 꼭 은혜 갚을 거야. 라고 따뜻한 말들을 많이 해주었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무려 5년 가까이 연애를 했어요. 저희도 30살이 넘다 보니 결혼을 해야 될 나이가 되니까 많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때 저희 사이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아직 결혼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임신을 덜컥 해버리니 남편의 부모님은 일부러 제가 남편과 결혼하려고 임신을 한 줄 아세요. 무슨 임신을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저희 부모님은 이미 저희가 오래 교제하고 있었다는 걸 아시다 보니 결혼을 할 것 같았대요. 그래서 딱히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기를 지우자고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무서웠는데 다행스럽게도 낳자고 하더라고요. 시댁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시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과 제 아이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결혼식을 올렸죠.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결혼을 하면서 경제적인 활동은 다 그만두기를 권하셨어요. 저는 제 일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른데 그거에서 뭐 얼마 번다고 계속한다고 하니? 라고 하셨죠. 남편이 사업을 준비할 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사업 자금을 계속 빌려줬는데 그때는 고맙다고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이렇게 저를 대우하시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시부모님의 고집을 꺾지 못했고 일을 그만두며 제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산부인과에 갔더니 아기가 딸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예전부터 아이를 낳으면 꼭 딸을 낳고 싶다고 생각했어서 너무 기뻤고 아직 아기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얼른 커서 같이 백화점도 가고 미용실도 가는 상상을 하고 있었죠. 일부러 서프라이즈로 알려드리려고 아무 말 없이 시댁에 간 뒤 어머님, 저 오늘 성별 나왔는데 딸이래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하자마자 시부모님이 표정이 굳어지시면서 에휴 라고 하더군요. 왜 그러세요? 딸이라니? 내가 내일 점집에 가볼 테니 얼른 둘째 낳을 생각하거라. 아들이 없으면 우리 집 대를 이을 사람이 없잖니. 그리고 우리 죽으면 누가 제사 지내니? 생각이 있는 게야 없는 게야? 당장 집으로 돌아가.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들을 낳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고 첫째를 낳기도 전에 둘째를 고민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첫째만 있었으면 해서 둘째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남편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고 성별을 말해주니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퇴근을 하면 남편과 하루 종일 저희 아이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고 휴대폰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래처 사람이라고 했고 그때 저는 남편이 확실히 사업가다 보니 바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와 남편은 서로 오래 연애를 하기도 했고 믿음이 두터운 편이라 각자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아요. 휴대폰 비밀번호는 서로 알긴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저와의 추억을 버릴 만큼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바쁜 남편을 이해했고 저 혼자서 아기용품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한 남편의 외투를 옷걸이에 걸어두려고 만졌는데 안주머니에서 여자 립스틱이 발견됐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선물을 주려고 사온 줄 알았는데 포장지도 없었고 열어보니 사용감이 있는 립스틱이더라고요. 저는 딱 보고 직감이 왔죠. 여자의 촉은 비껴나갈 수 없잖아요. 남편이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 남편의 휴대폰을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둘은 오래된 사이더군요. 남편은 그 여자에게 아기라고 부르며 저에게는 전혀 하지 않는 애교스러운 말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 내용은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저는 바로 제 휴대폰으로 증거 사진을 찍었고 샤워를 하고 남편이 나오자마자 휴대폰을 들이밀며 이거 뭐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곧이어 근데? 너는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너도 새로운 남자 만나. 라며 아주 당당하게 말했어요. 정말 돈이 사람을 버린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죠. 남편의 당당한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너 우리 딸한테 부끄럽지도 않니? 이게 왜? 난 우리 딸한테 한없이 잘하는 아빠야. 딸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남편과의 대화는 이어나갈 수 없었고 남편은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게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무엇보다 저에게 들켜도 당당한 남편이 어이가 없었죠. 그래도 제가 이룬 가정을 잃고 싶지 않아서 딸만 보며 살겠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 낯선 여자의 목소리더라고요. 여보세요? 저기요, 태호 오빠 아내분이죠? 저 태호 오빠랑 사귀는 사람이에요.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다 아신다면서요? 아주 쌍으로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남편의 상간녀는 제 전화번호를 남편에게 받아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왜 전화하셨죠? 저희 곧 결혼할 거라서요. 얼른 이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육비 많이 드릴 테니까 딸 데리고 나가주세요.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여자는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저러는지 당황스러웠고 둘이서 결혼을 한다는 건 또 무슨 경우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둘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라고요?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이혼 안 해요.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의 없게 저에게 이혼을 하라고 대놓고 말하니 이혼 생각이 싹 없어지는 거 있죠? 저는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을 다 말했어요. 남편의 옷에서 여자 립스틱이 나왔고 그 상간녀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둘이 결혼을 할 예정이니 이혼을 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도 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와서 인사도 하고 갔는걸.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거라. 나도 그 아이가 마음에 든다. 정말 저만 빼고 모두가 다 알고 있던 남편의 불륜이었고 오히려 시어머니는 좋은 며느리를 찾은 것 같다면서 기뻐하셨습니다. 네가 얼마나 매력이 없고 여자 구실을 못했으면 우리 아들이 다른 여자를 만나겠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된 것도 네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거야. 얼른 네 딸 데리고 나가. 시어머니도 저에게 딸을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니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아직 저에게 정이라도 남아있겠지 싶어서 남편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말했어요. 여보, 오늘 그 여자가 전화 왔다? 여보랑 결혼할 거라고 이혼을 해달라고 하더라? 정말 어이없지 않아?
저는 그래도 아직은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며 그 여자보다 저를 더 원한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사실 오늘 말하려고 했는데. 맞아, 우리 결혼하려고 해. 이미 어머니 아버지께 인사도 드렸어. 양육비 많이 줄 테니 딸 데리고 나가서 살아. 그리고 이혼도 소송까지 가지 말고 우리끼리 조용히 하자. 소송은 너무 질질 끄니까 깔끔하게 합의 이혼으로 하고 합의금은 많이 줄게. 둘이서 살고도 남을 만큼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혼해.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평온한 말투로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자기 딸에 대한 부성애도 없는지 저에게 아기는 저보고 키우라고 떠밀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게 소중한 제 딸을 맡길 생각은 없지만 빈말이라도 자기가 딸을 키울 거라고 말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싶더군요. 여보, 내가 예전에 사업 힘들 때 어떻게 도와줬는데 내가 돈까지 보태주면서 너 뒷바라지 다 했는데 나만 바라본다며 나 없으면 안 된다며 그런데 왜 갑자기 이래? 어떻게 사람이 변하니? 여보, 혹시 그때 나한테 빌려준 돈이 아까워서 그래? 배로 쳐서 줄 테니 그냥 곱게 나가줘. 얼른 이 집에서 새 출발하고 싶으니까. 남편은 그렇게 저희의 긴 세월을 한순간에 버렸고 저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으러 법정에 간 날 남편은 아예 그 상간녀와 팔짱을 끼고 제 앞에 나타났어요. 상간녀의 모습은 처음 봤는데 정말 젊은 여자였고 빨간 립스틱에 빨간 구두를 신고 있었죠. 그런데 상간녀가 제 귀에 대고 그러니 남편 간수 잘하셨어야죠. 라며 비웃는 겁니다. 저는 결국 그 여자의 뒤통수를 때렸는데 남편은 그 여자가 한 말을 듣지 못하고 제가 갑자기 상간녀의 뒤통수를 때린 줄 알고는 제게 다가와서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어디서 감히 우리 아기한테! 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뺨을 맞아봤는데 그것도 남편한테 맞아보다니. 정말 죽고 싶었지만 그 여자는 제게 맞은 뒤통수를 만지며 우는 척을 했습니다. 오빠, 여기 홍난 것 같아. 호호해줘. 라고 했죠. 남편은 아이고, 우리 아기 아팠어요? 라며 아주 둘이 꼴값을 떨었습니다. 결국 이혼 도장을 찍고 저희는 제대로 남남이 되었네요. 저는 친정으로 딸을 데리고 들어가 살았는데 친정 부모님은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고생이 많았다며 안아주셨어요. 그렇게 저 혼자서 딸을 열심히 키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위에서 제 전 남편이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혼을 하자마자 바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정말 하나도 하지 않은 거죠. 다들 저에게 괜찮냐며 동정을 하는데 그 눈빛도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둘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날부터 저는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른 것을 증명할 만한 모든 자료들을 종이 한 장으로 담아서 프린트를 했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신이 나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지인들의 수소문 끝에 그들의 결혼식장 장소를 알아낼 수 있었고 결혼식 당일 몰래 찾아가서 거기 온 하객들에게 제가 프린트한 종이를 다 돌렸습니다. 다들 신랑이 재혼인 것도 몰랐고 신부가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식장에 있던 사람들이 충격을 먹으면서 신랑 신부에게 욕을 하면서 그곳을 나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통쾌했습니다. 그치만 아직 복수는 끝나지 않았었죠. 저는 신부 부모님에게도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프린트물을 손에 쥐어드리면서 당신들 딸에 대한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바쁘시더라도 꼭 읽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두 분은 자기 딸이 밖에서 한 가정을 파탄내고 그 남자랑 불륜을 저질러 결혼을 한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상간녀 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습니다. 상간녀 어머니는 제가 전 남편의 전부인인 것을 알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딸을 잘못 키웠네요. 하나밖에 없는 딸을 공주처럼 키우다가 그만 이라며 사죄하셨고요. 죄가 없는 상간녀 어머니는 저에게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고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사과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용서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신랑은 신부 대기실에서 같이 있다고 했고
저는 아직 신부 대기실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객들이 정말 조금씩 빠져서 식장에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 없었고 거의 텅 빈 채로 결혼식이 진행되었더군요. 두 사람은 정말 꿈에도 모른 채 행복한 결혼식을 상상하고 있었겠지만 식장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식장에 들어가 앉아서 그들이 입장을 하기를 기다렸고 신부의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신부와 신랑은 같이 입장을 하게 되었어요. 분명 자기 아버지가 쓰러진 것을 알 텐데 상간녀는 아버지의 건강보다 자기의 결혼식이 더 중요했는지 결혼식을 계속 진행하려고 했다네요. 아무튼 식장에 거대한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휑한 하객들의 자리에 둘 다 당황한 모습이었고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 꿋꿋이 걸어가더군요. 저는 바로 앞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는데 저와 전남편과 상간녀는 눈이 마주쳤고 제가 프린트한 종이를 걷고 있는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준 것을 보고는 기겁을 하며 고함을 질러댔고 저는 그대로 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결혼식은 진행이 불가능했고 결국 취소되었죠. 그들에게 제 인생을 망친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한 것 같아서 정말 통쾌했고 지인까지 떠나게 하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기쁜 마음에 딸을 안으면서 날아다녔어요. 얼마 뒤에 알게 된 사실인데 둘은 갈라섰다고 합니다. 상간녀의 부모님께서 제 전남편이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는 결혼을 반대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상간녀는 결혼을 하겠다며 반항을 하다가 집에서 쫓겨났답니다. 상간녀는 저에게 전화가 와서 야, 내가 너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할 거야. 나 혼잔 절대 안 죽어! 라고 하고는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저는 전혀 겁을 먹지 않았고 그녀가 어떻게 저에게 복수를 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몇십 년을 정말 후회 속에서 살았네요. 뭣도 아니었던 전 남편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다 퍼졌는지. 그래도 그 사람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예쁜 딸아이는 없었겠죠. 그리고 제가 매달리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 저에게 떨어져 나간 거에 감사하기로 마음먹으니 조금 나아지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전 남편은 저에게 전화나 문자를 자주 하며 미안하다고 했고 딸을 핑계로 계속 만나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제 직장으로 꽃이나 선물들을 자주 보냅니다. 저는 아예 택배를 먼저 받아주시는 저희 관리 아저씨께 바로 버리라고 합니다. 지금은 제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걷어냈고 제 딸과 저만을 위해서만 살고 있네요. 오히려 그런 아빠는 없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살을 바라보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속에 있는 저의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글을 한번 써봐요. 저는 몇 년 전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한 남자와 관계를 끝내고 혼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남자는 사기꾼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과 36살 때 만났는데 그때 제 나이가 30대 중후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 생각은 전혀 없었고 오로지 돈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삶에 너무 찌들어 있기도 했고 결혼은 사치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사랑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연애를 정말 오랫동안 안 해서 설레는 감정을 느꼈던 기억도 희미해지니 한동안은 제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딱히 개선하려는 노력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연애세포란 것이 있긴 하더군요. 저는 평소에 일중독자라 주말에도 카페에 가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업무를 보곤 하는데 저희 집 근처에 조용하고 일하기 좋은 카페가 있어요. 저는 적어도 한 달에 2번은 꼭 가서 몇 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옵니다. 평소처럼 귀에 이어폰을 꽂고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데 한 남자가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저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혹시 전화번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생애 처음으로 제 번호를 달라는 사람을 보니 왠지 모르게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36살에 소녀스러워지더라고요. 네? 제 전화번호요? 네, 부담스러우시면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
한국인의 동양적인 얼굴과는 달랐고 외국 사람처럼 쌍꺼풀도 진하고 코도 높은 서양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한국말도 굉장히 능숙하고 또박또박 발음을 잘하더라고요. 잘생긴 그 사람이 저도 마음에 들어서 전화번호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고 그 사람이 제 테이블로 자신의 짐을 다 옮겨서는 저희는 거기서 몇 시간 동안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된 게 그 사람은 외국인이 맞았고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를 잘하는 이유는 한국이란 나라가 너무 좋아서 한국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하더군요. 이름은 잭슨이라고 했어요. 저는 한 번도 외국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없는데 외국 남자와 친해지게 되니까 기분이 신기하고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잭슨을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잭슨은 그러지 않았는지 저를 본 첫날부터 제 손을 덥석 잡고는 했죠. 저는 그런 잭슨이 싫지 않았고 저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잭슨과 저는 일주일에 5번 이상은 꼭 만났는데 오래 보진 못해도 10분이라도 보기 위해 만나거나 제가 잭슨이 사는 곳으로 가고 잭슨이 제가 사는 곳으로 오고 하면서 저희의 관계는 깊어져 갔습니다. 잭슨은 취업 준비를 하느라 아침에는 독서실을 가고 저녁에 제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독서실에 나오고 저를 만나고 난 뒤 고시원에 가서 잠을 자요. 저희는 아직 확실히 연애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감정은 있었습니다. 잭슨은 저에게 사귀자고 했지만 저는 솔직히 잭슨이 미국으로 가면 장거리 커플이 되니까 서로 힘들 것 같아서 잭슨이 좋았지만 계속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잭슨도 제 걱정을 눈치챘고 우리는 잘 헤쳐나갈 수 있다며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잭슨은 당분간은 한국에 있지만 사귀는 사이가 되면 미국으로 자주 가서 부모님께 저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잭슨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꼭 미국으로 가서 몇 주 동안 있다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잭슨이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갈 것 같아서 잭슨의 끈질긴 설득 끝에 그날 잭슨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잭슨은 고시원에서 살다 보니까 항상 데이트는 저희 집에서 하거나 저희 동네에서 했어요. 한 번도 잭슨이 사는 곳엔 가본 적이 없지만 잭슨 말로는 자기도 처음 가보는 곳이라 지리도 잘 모르고 구석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잭슨은 항상 저를 보러 버스를 타고 40분을 와주었습니다. 그런 잭슨의 모습을 보니까 몇십 년 동안 잠재워져 있던 연애세포가 한 번에 폭발을 해버렸고 그 남자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죠. 잭슨이 미국에 가 있는 몇 주 동안은 제 할 일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몇 주 뒤 잭슨이 오면 다시 행복하게 연애를 하니까 일도 잡고 사랑도 잡는 현대인이 된 것 같은 기분에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잭슨과 평소와 다름없이 저희 집에서 요리를 해먹고 같이 앉아서 놀고 있는데 저는 아무렇지 않게 잭슨, 우리 결혼할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때까지의 잭슨의 모습을 보면 제 물음에 좋다고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면서 당황을 하는 거 있죠. 잭슨의 동공이 흔들렸고 응? 결혼? 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잭슨은 저와 사귀는 동안 취업에도 성공했고 자리도 얼추 잡았기에 이제 저는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잭슨은 놀랐는지 대답을 주저하더군요. 결혼? 내가 아직 너를 책임질 마음의 준비가 안 됐나 봐. 조금만 기다려줘. 우리 부모님한테도 말해야 하고. 잭슨, 혹시 나랑 결혼하기 싫어? 무슨 소리야. 내가 너 아니면 누구랑 결혼해? 라며 저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한 번도 잭슨의 부모님을 뵌 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사진으로는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얼른 미국으로 가서 인사도 드리고 잭슨이랑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잭슨이 뜬금없이 저에게 우리 결혼하자 라고 말을 하더군요. 대신 아직 취업을 한 지 얼마 안 됐으니 결혼 자금이 어느 정도 모이면 그때 결혼을 하고 지금은 동거를 하자고 했죠. 저는 잭슨이 저와의 결혼을 동의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알겠다고 하고 잭슨이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거 생활을 하면서 결혼 이야기도 하고 2세 계획까지 세우면서 신혼집을 어떻게 꾸밀지 등등 우리의 미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잭슨이 미국에 계시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면서 며칠 동안 병간호를 하러 미국에 나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걱정되어서 같이 가자고 했지만 괜찮다며 저를 말렸고 천천히 와도 되니까 병간호 잘해드리고 오라고 했어요. 잭슨은 5일 뒤에 온다고 한 뒤 제 곁을 떠나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간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잭슨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원래 미국으로 가면 연락이 잘 되는데 그때는 병간호하느라 바쁠 것 같아서 연락을 하면 민폐가 될 것 같아 기다리기만 했어요. 그런데 결국 열흘이 지났고 저는 혹시나 어머니가 잘못된 건 아닐까 싶어서 잭슨에게 카톡을 해보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보름을 더 있겠다고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월차 내고 미국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극구 말리면서 집안 분위기 안 좋아서 오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무슨 병에 걸리셨길래 거의 한 달을 병간호를 해야 하는지 궁금했고 회사 일은 어떻게 하고 미국에 가 있는 건지 싶었죠. 잭슨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일중독인 제 입장에서는 이를 무책임하게 내팽겨친 잭슨이 조금은 한심하게 보이긴 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아프다는데 거기다가 화를 낼 수도 없어서 일단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거의 한 달이 지나서 본 잭슨의 모습은 살이 더 쪄서 포동포동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병간호를 하고 아픈 어머니를 보면 마음고생하느라 밥도 못 먹었을 것 같아서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얼굴을 보니까 뭘 많이 먹었는지 볼살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도 못 먹는 것보단 낫다는 생각에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저와 잭슨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결혼 계획도 열심히 세웠어요. 제 생각에는 잭슨이 이 정도 돈을 모았으면 이제 결혼을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계속 나중에 하자고 조금만 기다리라면서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며 부족한 돈은 내가 다 메꿀 수 있다고 해도 자기는 남자라 그런 거에 자존심 상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 있죠. 하다못해 제가 그럼 혼인신고라고 해놓고 오자고 하니까 그건 또 싫대요. 결혼식을 올리고 하는 게 자기의 로망이라고 하더군요. 이상한 고집이 있는 잭슨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잭슨의 말에 토 한 번 달지 않고 잭슨의 말을 따랐고 결혼 전에 그래도 하객들을 모으려면 친구들을 봐야 하는데 잭슨한테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을 알려달라고 했죠. 저와 잭슨은 오래 사귄 편이라 제가 SNS에 사진도 많이 올려서 친구들이 저희 커플을 다 알아요. 그런데 저는 잭슨의 주변 사람들을 단 한 명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해달라고 해도 자기 친구들은 다 미국에 있고 회사 사람들은 하나도 안 친하다면서 한국에서 제일 처음 알게 된 사람이 저였기 때문에 친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만 오셔서 하는 스몰 웨딩을 하기로 했고 자연스럽게 잭슨은 제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다들 잭슨의 잘생긴 외모와 말솜씨를 좋아했고 저보고 부럽다며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고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 제 주위 친구들은 거의 다 결혼을 했는데 잭슨을 보고는 자기 남편이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냐며 외국 남자 만날 걸 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잭슨이 자랑스러웠고 얼른 결혼을 해서 2세를 낳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얼마 남기지 않고 갑작스럽게 잭슨이 저에게 다가와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바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의 액수가 조금 컸고 어디에 쓰이는 돈이냐고 물으니 어머니의 병이 악화돼서 당장 병원비가 필요한데 미국은 저희 한국과는 다르게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급하게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해서 조금 걱정되긴 했지만 저는 간절하게 저에게 부탁을 하는 잭슨을 보니 마음이 아파왔고 천천히 줘도 되니까 괜찮다는 말을 하면서 잭슨에게 3천만 원을 보냈어요.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미국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병원비 값에 놀라긴 했지만 그냥 그 나라는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겼죠. 그래도 잭슨이랑 결혼하면 시어머니가 되실 분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잭슨도 너무 고맙다며 저밖에 없다면서 감사해했고요. 잭슨이 은행으로 가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고 오겠다면서 나갔고, 저는 오랜만에 집 청소를 하고 싶어서 집 이곳저곳을 닦고 쓸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롱 안에서 오래된 잭슨의 가방이 나오더라고요. 저와 잭슨이 연애하기 초반에 잭슨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매일 가지고 다니던 가방인데, 그 속에는 취업 관련된 책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추억이 돋아서 그 책을 열고 잭슨이 공부하는 적을 보면서 옛날 추억을 떠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페이지가 펼쳐졌고 그곳에는 사진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식 사진이었는데요. 날짜는 아주 오래전인 7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잭슨이 거기서 양복을 입고 신랑 자리에 서서 모르는 여자와 하객들과 같이 사진을 찍고 있더군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정신이 차려지지 않았고 도저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잭슨을 믿어보자고 했고, 잭슨의 하객들 사진은 전부 다 한국인이어서 이 사진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따로 제가 보관하고 나머지 집 청소를 마저 했죠. 그런데도 결혼식 사진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았고, 저는 잭슨이 집에 오자마자 사진을 내밀면서 이게 뭐냐고 따졌어요. 그런데 잭슨은 자신을 보고 당황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찾았냐고 묻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컨셉 사진이라고 하더니 제가 그럼 그 사진관 가보자고 하며 잭슨의 말을 전혀 믿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인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혼을 했었단 사실을요. 저는 그래도 이혼은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직 아내가 있고 하다못해 어린 아들까지 있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더군요. 저는 한순간에 그 집안을 파탄낸 상간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졌고 드디어 잭슨이 저와 결혼과 혼인신고를 미루었던 이유를 알게 된 것이죠. 저는 바로 잭슨의 뺨을 내리쳤고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네 와이프한테 전화해 라고 했습니다. 잭슨은 그것만은 안 된다며 사정사정했지만 그럼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니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전화를 낚아채고 만나자고 했어요. 잭슨 없이 잭슨의 아내와 단 둘이서 커피숍에서 만났죠. 그래서 저는 1시간에 걸쳐서 저와 잭슨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말했어요. 점점 갈수록 잭슨 아내의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자기도 결혼 7년 차이고 아들이 5살이라고 합니다. 한 번도 바람길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알고 보니까 잭슨은 혼혈인이었고 미국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한국인이고 아버지가 외국인이라고 했죠. 그동안 어머니 병간호를 하러 미국에 간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고 자기 집에 가서 아들과 아내와 행복하게 놀려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잭슨이란 이름은 미국 이름이고 평소에는 한국 이름을 쓴다고 합니다. 한국 이름은 김철민이었습니다. 완전 토종 한국인 이름이죠. 한국말을 잘했던 이유도 알고 보니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런 것이고 영어는 하나도 못한다고 하네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시텔도 다 거짓말이었고 매일 자기 동네에 할 거 없다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수술비에 쓰인 3천만 원은 바로 자기 아들의 병원비였어요.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하게 태어나서 수술을 자주 하는데 병원비가 필요해서 저한테 가져간 겁니다. 제 남자친구 아들의 병원비를 제가 대다니요. 저와 그 여자는 한동안 말을 나누지 않았고 서로 생각 정리를 했어요. 그 여자는 아직 아이가 어려서 이혼은 힘들 것 같지만 같이 살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고 저는 김철민을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도 그게 좋을 것 같다면서 따끔하게 죗값 치르게 해달라고 했고 저는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경찰은 제가 하는 말들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서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들은 모두 다 심증이고 물증이 없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긴 했지만 그 사기꾼을 제 손으로 콩밥을 못 먹이는 게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든 물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되지 않았죠. 결국 사기 증거는 찾지 못했고 저에게 빌린 3천만 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얼마 뒤 김철민 아내의 이름으로 돈이 입금이 되었더군요. 아마 빚을 지고 돈을 갚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짐을 다 내놓고 비밀번호도 바꾸면서 관계를 끊어버렸는데 연락이 계속 와서는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은 다 진심이었어. 라며 사랑해. 우리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그 뒤로 저는 연락처까지 차단했고 다시는 마주치는 일 없었어요. 그 남자의 비밀이 이렇게 폭로되니까 친구들한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단순히 이별했다고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친구들은 저에게 이런 사연이 있는 줄 몰라요. 혼자서 소가리하면서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사연을 쓰니 한결 편안해지는 것 같긴 하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